안녕하세요. 경제자유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각잡고가계부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각잡고가계부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기혼자 중심으로 좀 돈 관리하는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기혼자나 미혼자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오늘은 미혼자의 돈 관리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솔로라면, 내가 미혼자라면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돈 관리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요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혼자나 기혼자나 뭐 돈 관리하는 거는 맥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각잡고 가계부를 제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제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가계부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이게 매칭을 하는 게 좀 주 목적이에요.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매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자금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방식을 답습해보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뭐 어떻게 따라 할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뭐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 관리 비용, 영업의 수익 뭐 이런 거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빵가게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황소장 베이커리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빵을 만들어서 빵을 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빵을 팔아서 얻는 돈, 그거는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이 있는데 제가 빵을 만들 때 그냥 빵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빵을 만들려면은 빵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죠. 그거를 매출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뭐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제가 안 만든다면은 이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의 임금도 뭐 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빵을 판매했을 때 받은 돈에서 이 빵을 만들 때 들어간 돈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빵을 판매하는 게 사실 빵을 만든다고만 해서 뭐 빵을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빵을 팔기 위해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매장을 오픈한다든지 혹은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원을 고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용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거를 판매 비용,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판관비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이 판관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하고 남은 돈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 영업이익인데 제가 뭐 황소장 베이커리라고 해서 빵을 팔지만 빵만 파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잉여 자금을 갖고서 뭐 은행에 예치해 놓을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땅을 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 얻는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를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상이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2006년 이후로 특별이익, 특별손실 이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상이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모든 항목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그냥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구하고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순이익이 남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나온 순이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단기가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니까 단기순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손익계산서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그 돈에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이거 파는데 얼마 들었어?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얼마 벌어? 얼마 나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세금 냈어? 세금 내고 나서 남은 순이익이 얼마야?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걸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매출 원가에도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을 거고 판매 관리 비용에도 많은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회계사 되자고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의 손익계산서도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매출이란 말을 월급이라는 말로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는 월급액을 받아요. 연봉의 12분의 1을 받죠, 매달. 거기서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은 노동을 판매해서 돈을 얻죠. 그런데 노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월급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해야겠죠. 이거를 월급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액에서 월급 원가를 빼서 월급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월급 총이익에서 월급 비용을 빼야 돼요. 원가는 오케이, 내가 노동을 만들어내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뭐 여러 가지 노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월급 비용은 내가 노동을 판매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나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먹는 점심값이나 그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쓰는 돈이나 뭐 이건 뭐 용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사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 받으려면 핸드폰 비용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월급 비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 총이익에서 월급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 그러니까 직장인도 영업이익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죠.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돈을 갖고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동자이잖아요. 투자하는 노동자. 그래서 금융 수익이나 기타 수익, 뭐 기타 수익은 투잡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뭐 블로그를 한다,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 뭐를 한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이런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주업은 아니니까 기타 수익으로 보고, 또 여기에는 금융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빼주면은 세금 차감 전 이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우린 또 떼야 되죠. 직장인은 또 법인세를 내지는 않지만 세금을 내야 되죠. 월급을 받을 때 국건장, 고소지를 빼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걸 다 떼야 되잖아요. 떼고 받죠.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고 직장인의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와 조금 많이 달라요. 직장인의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흐르게 되지만 현금 흐름은 이걸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이거를 밑에서부터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직장인의 연봉 흐름이에요. 연봉 12분의 1을 받죠. 근데 우리는 세금 먼저 띄죠. 국건장 고소지 세금을 먼저 띄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이 실수령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금융수익, 뭐 이자 받는 거, 배당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금융 비용을 낼 수도 있어요. 대출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실수령액하고 더한 게 이제 가계 수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계 수입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돈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월급 비용이라고 하죠. 용돈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서 용돈 이렇게 월급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출자를 하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출자를 해서 이 돈으로 또 월급 원가를 써야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제 생활비죠. 생활비. 그래서 월급 비용은 용돈이다, 월급 원가는 생활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이 월급 원가에는 많은 항목이 있겠죠. 월급 비용에도 많은 항목이 있고, 이 부분 뭐 궁금하신 분은 각잡고가계부 EP2를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월급 비용과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자금에서 원가를 빼면 이제 투자금이 남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죠. 이렇게 직장인의 이제 연봉 흐름, 월급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월급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부 회사라고 제가 그냥 지칭을 했던 거예요. 이 월급 원가를 내부 회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잡고가계부의 시트를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시트였나요? 시트 2번을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현금 흐름이 있고, 이렇게 내부 회사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라는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이 황 소장의 외부 회사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핸드폰 교통비, 점심식대, 뭐 보험비, 용돈 해가지고 50만 8천 원을 쓸 거야. 그리고 나는 299만 원을 출자할 거야. 그래서 이 출자한 돈을 갖고 내부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내부 회사는 즉 월급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세 이자를 내거나 관리비 내고, 뭐 통신비, 인터넷비 뭐 이런 거 내고, 생활비로 또 쓰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돈도 미리 빼놓고, 외부 경조사 쓸 돈도 미리 빼놓고, 이거를 다 빼놓은 다음에 남은 돈을 갖고 투자를 하자, 이거였죠. 그래서 이 투자금이 내가 받는 실수령액의 64%가 되고, 64%가 되고,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매년 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은 10년 후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이게 투동자연구소의 기본 전략이었죠. 그래서 투자금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의 노동을 판매하면서 휘발되는 비용, 이거를 월급 비용이라고 하고,
이 내가 받는 실수령에서 월급 비용 빼고 출자금 내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외부 회사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출자받은 돈을 토대로 나의 노동을 생산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제하는 거죠. 나의 노동을 생산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월급 원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출자금에서 월급 원가 다 제하고 나머지 투자하는 돈, 뭐 이걸 투자하는 거고 이러한 돈의 흐름을 내부 회사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로 항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차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를 세운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퍼센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몇 퍼센트의 돈을 투자를 할 거야. 뭐 이런 목표로 세운, 그리고 목표로 세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몇 퍼센트의 운용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로 항목을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면요. 이거를 만약에 월급 비용을 구분을 안 했다고 칠게요. 나 너무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니까 이거를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냥 돈 관리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칠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뭐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현금 흐름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암보험을 만약에 31일 날 제가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나는 50만 8천 원을 쓰기로 했어. 근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용돈이라는 말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나 50만 원만 쓰면 돼 라고 생각해서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하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 남았어. 친구들하고 놀아 이 10만 원 오늘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 31일 날 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차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항목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애초에 내 용돈은 5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물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50만 원만 쓸 거 하고 50만 원만 딱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절로 20만 원만 소비하게 되고 어쨌든 용돈 남겨가지고 다음 달로 이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출자금을 뭐 더 높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처럼 이게 한 번에 빡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항목을 나누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고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고수하고 있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혼자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를 좀 제대로 나눠서 그렇게 운용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금액이나 아니면 경제적 자유나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이런 걸로 다가가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계부 계속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